저희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봤어요. 아직 4번과 5번이 남아 있으니까요. 4번 항목부터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본인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4-1. 어떤 능력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능력 개발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4-2.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고요. 4-3. 향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입니다. 4번 항목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적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차쌤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갖춰야 될 어떤 소양적인 측면들 혹은 실력적인 측면까지 같이 내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재상을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유니콘이나 혜태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실제 하지 않은 그 모습에 이상적이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 자질이 있고 바탕이 있는 지원자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재상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 인재상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작성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인재상의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한 인재 부분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 부분에서 이 기본을 각기 다양하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잠시 뒤에 살펴볼 글로벌 전문 인재 등에 나와 있을 열정이라든지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석하는 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답습해서 다른 기업과 기관에 썼던 걸 그대로 차용해서 쓰시면 곤란하겠고요. 해당 기관은 윤리의식과 주인의식,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기술직렬의 경우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인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하는 상생인재, 결국 사무직렬의 경우라고 한다면 소통협력, 사회적 가치에 맞는 이러한 인재의 모습을 과거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기술직렬도 물론 활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글로벌 전문 인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문 역량 부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게 지식적인 측면인지 역량적인 측면인지 경험을 통해 확보한 태도나 역량의 측면인지도 한 번쯤은 고민하셔서 결국 지원 직무에 본인이 그동안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의 과정을 적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소통과 협업은 5천만의 모두의 역량입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굳이 적을 거라면 배려하는 상생인재 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을 적으면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전문성 있는 협업은 어떤 협업일까요? 뭐 배려를 2번 하는 게 전문성 있는 협업은 아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인재상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3번에서도 협업 능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4번에서는 조금 다른 면의 어떤 나의 역량을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사무직렬의 경우에선 전문성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주어진 어떤 기획적인 요소들을 잘 메이드하고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는 것도 전문성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술직렬에서도 요구되는 사항들 혹은 뭐 직무기술이나 가산사항에서 나와 있는 기사 자격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지식들을 참고하시면서 결국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그 정직에 대한 걸 혹시 그 기본에 충실한 인재 부분에 적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네. 이미 이번 문항에 정직과 관련된 요소가 있으니까 겹치지 않게끔 에피소드라든지 내용들을 좀 수정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5번 항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단체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 상호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800자 이내고요. 5-1 구성원들이 의견차를 보였던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5-2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5-3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도 좀 짚어주세요. 예,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문항이요. 그 협업 문항을 묻는 문항에서 혹시 갈등 상황 속에서 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적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에피소드가 겹치면 안 되는 점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갈등을 이 부분에서 적을 거라고 하신다면 또 다른 협업 문항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 문항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에피소드의 구성까지 겹치지 않는 여러분의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견이 꼭 드러나야 되고요. 견해의 차이를 보였던 상대방의 의견도 명확하게 문장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않고 작성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 갈등의 원인이 무언가를 찾기로 했다. 이러한 저러한 노력 끝에 찾았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의 행동 원칙에 따라 의식의 흐름과 행동의 흐름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문제를 슬기롭게 풀려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표에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이 맞아, 네 방법이 맞아 하고 둘이 다투기보단 야, 난 이거 양보할 테니 너도 이거 양보해. 우리 모두 1등 해야지 하는 어떤 플로우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심도 좋아 보이네요. 말이 빠르게 느껴지겠지만 다시 보시면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 구성이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 저희가 하나씩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필기 전형인데 혹시 뭐 NCS 바탕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NCS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해당 문항에서의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되는 건 90분가량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 필기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안내 사항들, 구성 사항들입니다. 약 90문항 정도 출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NCS 직업 기초 능력이 60문항,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30개 안에서 전공이 전체 한 25%, 그 나머지 30개 문항에서 25개, 그리고 기타 상식적인 면에서 5개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좀 보자면요. 선발 인원의 3배수의 인원이 채용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준비된 화면으로 내용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NCS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건 여타 다른 기관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문항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의 최근 어떤 채용의 필기 전형의 동향을 본다면 직업 기초 능력의 평가 비중이 좀 많은 편이겠구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에 만전을 기하시고 좀 기술적으로 문제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주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결국 사무직이라면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점,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지원 분야의 전공 지식을 묻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렬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공 기초서적이나 2학년 전공 과목 등 내에서 혹은 기사 자격을 어떤 문제를 대비하셨을 때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려움이 덜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점 사항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장애우분이라든지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급 자격 보유자분들께는 10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출신으로서 가점 5점, 그리고 영어 스피킹 성적이 점점 이게 점수대가 올라가고 있는 신비체험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6에 160점 이상, 혹은 탭스 스피킹 68, 오픽 IH. 사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오픽은 사실 회화 기반의 성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따기가 좋을 텐데 IH 받기가 요즘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익 스피킹 160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의 가점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직업 기초 능력 외에도 직무 역량 검사 부분에 총점 50점 만점에서 50점에 미만하는 점수를 하시는 분들께는 과락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하는 점, 그 밖의 내용들에 따라서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어 스피킹 자격과 체험형 인턴 가점이 중복 적용된다는 점 주목해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어 말하기 성적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신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문제는 과락이 당하지 않게끔 적절한 문제풀이의 스킬과 속도 잘 안배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수원이 그러면 필기 전형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그 모듈형 NCS 문제가 아니라 피사트형 NCS 문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사트형 NCS 문제의 특징은 모듈형 NCS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는 인식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
PSAT 문제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서 출제가 된다는 점은 문제풀이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출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꾸준히 한수원과 관련된 NCS 필기 문제집을 확보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생활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듈형 NCS의 형태도 일부 등장은 합니다만 혼합형에 가깝지만 피사트형의 형태의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나 NCS 직업기초 능력 부분의 평가 비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분간의 문제 시간 동안에 NCS 문제가 60문제인데 배점이 70%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주 풀어주시면서 실수가 없게끔 문제풀이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필기 전형에서도 가점을 주는 영어 말하기 점수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어 말하기 점수가 지원 이전부터 좀 넉넉하게 높은 고점대로 확보되신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한수원 지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아무래도 작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풀어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게 나왔다 하면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찍는 걸 원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적성이나 필기 검사는요. 오답을 마킹하면 가점이 마이너스 1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를 주기 때문에 네. 찍으면 안 돼요라고 기관이나 회사들에서 사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안내 방송을 합니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현직자들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답이 마이너스 1점, 틀린 만큼만 감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하다고 한다면 아예 뭐 빈 답지를 내시기보단 찍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안 찍는 게 중요하겠지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정성껏 마킹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만나뵀는데 1인 다역을 굉장히 잘 소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의 성대모사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계속해서 필기 전형 얘기를 해볼게요. 필기 전형에서 혹시나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글쎄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뭐 다 같이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관 내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도 등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취업 지원 대상자분들께 먼저 가점이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께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다음엔 이렇게 했는데도 동점이다라고 할 때는 NCS 직무 역량 검사 점수로, 그리고 직무 역량 검수, 즉 필기 검사 점수죠. 이 필기 검사 점수 안에서도 겹치면 또 직무 수행 능력, 즉 전공에 대한 걸로도 점수가 매기고, 또 여기에서도 동점이 나와버리면 직업 기초 능력 갖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5가지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동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필기 전형에 대한 안내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면접이겠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성 검사와 심리 건강 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말해서 좀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라 예.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좀 전통의 어떤 검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재를 까다롭고 더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채용의 의지를, 한수원 측의 채용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면접에 앞서 진행되는 이 인성 검사, 사실 인성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성 검사입니다. 익숙한 그 인성 검사니까요. 참고해서 본인이 평소 성향과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모습으로 마킹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밝고 씩씩하고 정직하고 배려 보통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를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마킹하면 본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독 불가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솔직한 답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심리 건강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 검사랑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특정한 상황이 제시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적인 질문을 뭐 연달아 질문을 하거나 인성 검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변형되어 나온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인성 검사나 심리 건강 진단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나와 요즘의 나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그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십니다. 뭐 원래는 밝으셨던 분도 취업이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안 되면 위축되고 움츠러지기 마련일 텐데요. 맞아요. 늘 파이팅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A 인성검사, 예를 들어서 4번 문항은 본인은 주변 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뭐 나는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가끔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나는 뭐 밝다고 하지, 정직하지 하고 이제 정직하다에 마킹을 하겠죠. 근데 한 7번 문항쯤 가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요즘 혹은 최근 본인은 뭐 늦잠을 많이 잔다, 공상을 많이 한다, 뭐 다소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최근, 요즘 이런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요즘 좀 그렇지 하면서 또 마킹을 또
완전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성향으로 마킹을 하는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쌓이고 쌓여서 판독 불가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나에 입각해서 하든지 아니면 요즘의 나의 모습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인성검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답변에 오류가 없는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까지 지나고 나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은 또 어떻게 치러지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면접도 좀 짚어주세요. 네, 드디어 면접 얘기를 드리게 뿌듯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 다시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엔 정상적인 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요. 만약에 시국이 안 좋아지거나 한다면 일정이 미뤄지거나 전형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면서 접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면접부터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개인별로 20분 동안 제출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1부와 2부에서 살펴본 자소서를 왜 잘 적어야 되는지를 이 면접 전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직업기초 능력적인 측면, 자기개발이나 근로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윤리,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의 요소들인 협업, 문제 해결 등을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묻거나 입사 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상황 내에서 답을 할 수 있는지로 묻는 형태입니다. 경험이 대략적으로 적혀 있거나 자기소개서가 별로로 내용이 나와 있고 내용만으로도 이미 확인이 다 끝났다면 다른 경험은 없냐는 질문도 자주 출제가 될 테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거고요. 이어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이 있습니다. 조별로 75분 동안 회사의 직무 관련된 상황의 주제를 두고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하면서 개인별 질의응답과 결과지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사기업에서 1차 실무를 이렇게 토의형 PT, 토의형 토론 면접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요새는 자취를 많이 감췄는데 해당 한수원에서는 해당 면접이 현재로서는 이대로 가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에서 혹시 이 지원자가 토의나 토론 면에서 태도라든지 토론 토의 상황에, 즉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비중을 잡고 있거나 한다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야겠고요. 관찰 면접은 말 그대로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면접관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진행되는 면접의 형태입니다. 네, 우선은 직업기초 능력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들어가서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20분이 뭐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긴장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긴 하더라도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별화된 답을 한다는 것의 시작에 특이한 경험을 말해야 내가 막 엄청 차별화된다라고 착각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익숙하고 당연한 경험 내에서도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의 범위 내에 있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지원자님은 그 3년 이내에 최근에 협업했던 경험 있으면 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공모전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러면서 갑자기 특정한 경험의 에피소드가 부각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알겠는데 지원자 당신의 능력이 궁금한 거지 에피소드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혼동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한 문장의 길이를 너무 길게 말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끊어야 될지 면접관도 어색하고 말하고 있는 본인도 어색한 이런 겨울왕국 같은 차가운 분위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면접 상황에 맞는 대화가 이어져야 되니 꿀팁이 있다기보단 정도에 맞게 그리고 지나치게 튀려고 하기보단 준비된 질문의 의도에 맞게만 답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나머지 2개의 면접이 더 어려울 거예요. 예, 기운 내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기운이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100점 중에서 무려 30점을 차지하는 관찰 면접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조별 과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별 과제 문제에 해당되는 요소이고요. 기본적으로 과제라고 한다면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뭐 특정한 사회 이슈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상황에 맞게 조별로 토의 끝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슈로도 바라볼 수도 있고요. 특정한 업무 상황이나 이슈 상황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해결할 건지 이렇게 크게 2가지 방안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게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론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기대 효과까지 같이 도출을 해야 됩니다. 유의할 점은 크게 2가지로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의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고개만 이렇게 계속 끄덕이면 관찰자가 다 봅니다. 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감점을 하겠죠. 차라리 내용을 잘 모르면 아직까진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그 대화 내에서 실제로 모르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화를 참여하시는 노력이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억지로 아, 네. 그런가요? 너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어. 오뚜기 인형도 아니고요. 그 습관이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습관인 분들과 아닌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습관인 분들은요, 다른 분이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면을 보지 속기사나 기자 정신으로 뭐 연합뉴스 기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필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면 끄덕이든 안 끄덕이든 상관이 없지만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느낌, 이 관찰 과제를 잘 통과해야 될 거라는 약간 연기성 행동들, 과한 리액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겠고요. 또 반대편에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무 행동도 안 한다면 역시나 면접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평소 하시던 대로 이 문제 상황에 맞게 참여하시되 모르면 모른 대로 적극성을 발휘해야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도 해주시면서 팀에 놓치고 있는 부분의 목표라든지 대안, 기대 효과가 안 나와 있다면 저희 요거 기대 효과도 같이 보는 게 어떨까요? 해당 방안을 같이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을 타임키퍼의 역할과 어떤 대안을 주는 역할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연기를 해서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지나치게 튀면 안 된다.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면접 전체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면접 분야 그 세 개 분야에서 한 개 분야라도 평가 점수인 D등급 이하를 받거나 면접위원 한 분께 2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과정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점이 회사 측에서 나와 있는 오픈된 공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데 센스 있게 그리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면접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수원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자기소개서가 적부여서 마음이 많이 편하시죠? 필기도 나름 고민 많이 해야 되고요. 면접 전형도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인재 채용에 의지가 많은 기관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전 공공기관이니까요. 좋은 기회에 맞게 적극 지원하셔서 성공적인 입사 그리고 현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